200원의 깨달음. 강원. 새벽 신문 배달이 끝나면 곧잘 들르는 단골 빵집이 있다. 그 가게만의 특별한 빵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일찍 분주히 장사를 준비하는 가게 사장님의 부지런함, 항상 푸근한 웃음으로 나를 맞아주고 가끔 작은 빵 몇 개도 덤으로 슬쩍 넣어주는 넉넉한 인심이 발길을 잡아끈다. 며칠 전부터인가 그 가게에 20대쯤의 젊은 제빵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사장님이 자리에 없어 그 젊은 제빵사가 계산을 해줬다. 고로케빵 2개를 골랐는데 1,200원을 내라고 했다. 평소에는, 그리고 바로 이틀 전만 해도 고로케 2개에 1,000원을 냈는데 말이다. 이상한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얼떨결에 그냥 계산하고 말았다. 순간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틀 새에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지 뭐 하고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그냥 넘어갔다. 이틀 뒤 빵을 사기 위해 그 가게에 들렀을 때 다시 젊은 제빵사를 만났다. 그는 나를 금세 알아본 눈치였다. 그런데 제빵사가 사장님에게 가서 지난번에 저분한테 200원을 더 받았습니다 하고 조심스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가격을 착각했나 보네요 하고는 200원을 돌려주었다. 사과의 뜻이라며 빵 2개도 더 넣어주셨다. 순간 기분이 싸했다. 200원을 돌려받아서도 빵 2개를 덤으로 얻어서도 아니었다. 젊은 제빵사의 세심함과 용기 있는 정직함에 놀랐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작은 실수도 지나치지 않고 손님을 기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날 난 빵과 함께 묵직한 신뢰 그리고 깨달음을 품고 왔다. 정직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선의 예의며 신뢰를 구하는 비법이라는 깨달음을 오늘은 강원님의 200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꽁지 빠진 수탉. 백동흠.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택시 운전한 지 10년째 되던 날이었다. 공항에 가는 여자 손님을 태우고 큰 길로 들어서자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게다가 비로 인한 접촉사고로 길까지 막혔다. 겨우 공항 가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어 속도를 높이려는 순간 앞차가 급정지했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앞차 꽁무니에 닿기 직전에 멈춰섰다.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뒷차는 보닛이 활처럼 휘고 내 차 범퍼는 뒤틀린 채 간신히 붙어 있었다. 손님은 얼이 빠져 말도 못했다. 재빨리 서로의 인적 사항을 나누고 너덜거리는 범퍼를 임시로 묶은 채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손님이 비행기를 놓칠까봐 더욱 서둘렀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려댔다. 불안해서 갓길에 차를 세워보니 범퍼가 땅에 끌리기 직전이었다. 그대로 달렸다가는 범퍼가 떨어져 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게 뻔했다. 나는 비상등을 켜고 비를 맞으며 범퍼를 분리했다. 양손은 까매지고 머리와 옷은 몽땅 젖었다. 손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범퍼를 떼어내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멀리 보이는 국제선 청사가 마라톤 결승점처럼 보였다. 질주하듯 달렸다. 손님은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걱정 섞인 손님의 숨소리에 가슴이 옥죄고 온몸이 후끈거렸다. 차를 세우자 손님은 요금을 내던지고 허겁지겁 청사로 들어갔다. 다행히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은 모양이었다. 휴, 정신 차리고 보니 택시는 꽁지 빠진 수탉이요. 내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였다. 몇 주 뒤 집에 편지가 와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비행기 시간에 맞춰줘서 고맙다는 손님의 편지와 그 편지를 받은 회사에서 보낸 격려 편지였다. 회사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최선의 자세로 손님을 돌본 당신이 자랑스럽다. 덕분에 우리 회사는 5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신 파일에 보관하겠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백동흠님 꽁지 빠진 수탉. 오늘도 아내는 시를 쓴다. 오진엽. 다음날 노동을 생각하며 끙 들어놓는 게 익숙한 결혼 15년 차. 아내는 시인이 되어갑니다. 아까부터 무언가 끄적끄적하던 아내가 볼펜을 쥔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쓰다만 공책을 가만히 펼쳐봅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콩나물 1,000원, 파 한 단에 3,000원, 아이들 교재비 35,000원, 남편 약값 12만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쓰다가 두 줄로 지운 파마 35,000원. 꾹꾹 눌러 그은 두 줄에는 고심하며 몇 번이고 망설였을 아내의 흔적이 여지없이 남아있습니다. 흔한 은유법 하나 없는 아내의 시 한 줄. 그렇지만 세상 어떤 명시보다 제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참을 아내의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처 갈무리 못한 것이 신경 쓰였는지 아내가 뒤척입니다. 아내는 꿈속에서도 끙끙 시나 쓰나 봅니다. 그리고 보니 어느 날 아침녘에도 온몸을 다해 시를 쓰는 아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결에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에 문틈으로 내다보니 이른 아침부터 낑낑 아내가 쓰레기 봉투 머리끄댕이를 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금방이라도 목이 졸려 질식할 것만 같은데 아내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테이프로 꽁꽁 임박음까지 하였어요. 아내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심통한 요술을 넉넉히 보면서 기껏해야 봉투 하나 가지고
저리 정승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요술로 저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음을, 그래서 제가 이만큼이나 사는 것임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언제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원망 한번 하지 않고 오늘도 아내는 가족을 위해 끙끙 시를 쓰겠지요. 아내의 손끝에서 신묘하게 빚어지는 저 애틋한 시 한 줄로 제 노동의 값어치는 더 반짝반짝 빛을 내며 우리 집을 채울 겁니다. 오늘은 오늘도 아내는 시를 쓴다 오진엽 님이었습니다. 안구 기증을 해준 천사 같은 아이. 29살 총각인 나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난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만 시속 80km로 달리는 차를 못 보고 차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난 응급실에 실려갔고 기적적으로 생명만은 건졌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는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시력을 잃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했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9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다. 아저씨는 여기 왜 있어? 야 꼬마야, 아저씨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아저씨 왜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이라 같다. 야, 이 꼬마가 정말 너 저리 가서 안 놀래? 그녀와 나는 같은 301호를 쓰고 있는 병실 환자였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화내지 마라. 여기 아픈 사람 많어.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 네? 알았죠? 꼬마야, 아저씨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둘래? 그래, 아저씨, 나 정혜야. 오정혜. 여기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 아저씨 나보고 귀찮다고? 그러면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 정혜라고 했니?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는 거란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도 이쁨만 먹으면 낫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그 침대 쓰던 언니가 하늘나라에 갔어. 엄마는 그 언니는 착한 아이라서 하늘에 별이 된다고 했어.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환하게 해준다고. 그래. 넌 무슨 병 때문에 왔는데? 그건 비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했어. 이제 한 달 뒤면 더 이상 병원 올 필요 없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나랑 놀아줘. 응? 아저씨?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치 밝은 태양이 음지를 비추듯 말이다. 그 후로 난 그녀와 단짝 친구가 되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자, 정혜야, 주사 맞을 시간이다. 언니, 그 주사 30분만 있다가 맞으면 안 돼? 나 지금 안 맞을래. 그럼 아저씨랑 친구 못하지. 주사를 맞아야 빨리 커서 아저씨랑 결혼한단다. 치. 그리곤 그녀는 엉덩이를 들이대었다. 그렇다. 어느새 그녀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고 9살 꼬마아이가 쓴다고 믿기에는 놀라운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얘기 등을 들려주었다. 근데 정혜는 꿈이 뭐야? 나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에이, 정혜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잘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 되게 못생겼다. 꼭 괴물 같아. 그러나 그녀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왔다. 2주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꼭 와야 돼, 알았지? 약속, 그래 약속. 우는 그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가녀린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최호섭 씨? 예, 제가 최호섭입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난 안구 이식 수술을 받고 3일 후에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난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증자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난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증자는 다름 아닌 정혜였던 것이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바로 내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가 정혜의 수술이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던 것이다. 난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난 한운 수 없이 그녀의 부모님이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많이 좋아했어요. 예. 아이가 수술하는 날 많이 찾았는데 정혜의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질 못했다. 정혜가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눈을 아저씨께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꼭 이 편지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그 또박또박 적은 편지에는 9살짜리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다.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로 갔는데 정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은 못하니까. 나의 눈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